만약에 여러분이 불금에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한잔하러 나갔다가 재밌게 한바탕 놀고 여러분은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우리가 다 같이 갔던 그 술집인데 그 친구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혔지만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술집 안에서 증발하기라도 했다는 소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명 의대생 실종 사건으로 불리는 브라이언 셰퍼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쯤 이야기예요. 2006년 4월 3일 월요일. 이날은 알렉시스 와그너라는 여대생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죠. 이 알렉시스가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생이었어요. 2학년이었는데 학기도 종강했고 또 봄방학을 맞아서 같은 의대생 남친이었던 브라이언과 마이애미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마이애미 하면 또 마이애미 사우스비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비치에서 수영도 하고 선글라스 딱 쓰고 모래사장에 누워서 태닝도 좀 하고 칵테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음악도 듣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설레어야 정상일 텐데 막상 공항에 도착한 알렉시스는 설렌다기보다는 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왜냐면 이 남자친구 브라이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밤, 그러니까 3일 전이었는데 그 통화도 평소랑 다름없이 평범한 대화였어요. 평소처럼 스윗하게 뭐 잘자 이렇게 굿나잇 인사도 했고요. 근데 무슨 일인지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싹 묵묵부답이었죠. 그런 상태로 여행 당일날이 됐고 설마 여행 당일에 펑크를 내겠어? 하면서 되게 반신반의한 채로 공항까지 왔는데 브라이언은 여전히 공항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비행기는 떠나버렸고 알렉시스는 그 자리에서 되게 멍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얘가 사고가 났나? 갑자기 어디를 갔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알렉시스는 곧바로 브라이언 아빠인 랜디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알렉시스의 얘기를 들은 랜디는 바로 차를 몰고 아들의 아파트로 달려갔죠. 근데 모든 게 평소처럼 그대로였어요. 브라이언의 차는 집 앞에 잘 주차되어 있었고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방 안도 깔끔하고 또 전공책들도 가지런히 책장에 놓여 있었는데 정작 브라이언이 없었죠. 그래서 랜디는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랜디가 마지막으로 브라이언을 본 게 언제냐? 3일 전, 3월 31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종강 기념으로 아빠 랜디랑 브라이언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장소는 랜디의 단골집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였고요. 원래는 남동생 데릭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데릭이 그날 여자친구랑 코미디 쇼를 보러 간다고 해서 합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 둘이서 고기를 썰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죠. 밤 9시쯤 브라이언은 친구 클린트를 만나러 밖으로 나갑니다. 둘이 간 곳은 어글리 투나 살루나라는 이름의 술집이었는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여기가 되게 시끄럽고 신나는 분위기에다가 맥주값도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에 맞게 가성비가 있어서 여기 대학가에서 좀 유명한 바였는데요. 거기서 둘이서 잘 놀다가 밤 10시쯤에는 브라이언이 여자친구 알렉시스랑 통화도 했어요. 그때 알렉시스는 종강을 맞아서 부모님 댁에 잠깐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주말만 있으면 마이애미 가니까 우리 거기 가면 뭐 먹을까 재밌겠다 뭐 이런 행복한 얘기를 나누고 통화를 끝냈죠. 그 뒤로 브라이언은 클린트랑 몇 잔 더 마시고 기분 좋게 뭐 여기저기 바를 옮겨 다니면서 한 잔씩 더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 12시쯤 돼서 브라이언이랑 클린트 둘만 있던 자리에 메러디스라는 여사친이 새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셋이 다시 이 어글리 투나 살루나 바로 돌아와서 술 기운도 좀 올랐고 하니까 재밌게 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서 슬슬 이 무리도 흩어지게 됐어요. 누구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누구는 바 카운터 가서 술 리필하러 가고 이러면서 이래저래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각자 따로 놀게 된 거죠. 그 상태로 시간이 쭉 흘러서 새벽 2시쯤 클린트랑 메러디스는 이제 슬슬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해서 브라이언을 찾게 됐는데 브라이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클린트랑 메러디스가 둘이서 술집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남자 화장실도 확인해보고 또 밖에도 나가봤는데 브라이언이 어디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트가 브라이언 폰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았죠. 둘이서 그래서 아 이상하다 브라이언 얘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술집도 마침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 브라이언을 좀 더 기다려보자 해서 몇 분간을 더 기다려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보이지도 않고 뭐 연락도 받을 기미를 안 보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얘가 먼저 집에 갔나 보다.
왜냐면 브라이언의 아파트가 바로 그 근처였거든요. 그 바에서 걸어서 한 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되게 가까워서 브라이언이 술도 취했고 또 집에 먼저 가고 싶은데 괜히 분위기 깨기 좀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집에 갔겠거니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또 두 사람도 그렇게 각자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이 돼서 친구들이 브라이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또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날 술 좀 과하게 마시면 다음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죽은 듯이 자듯이.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 얘도 지금 이불 덮고 세상 모르고 자는 중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날 토요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요일에도 브라이언을 봤거나 브라이언과 연락한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결국 여행 당일인 월요일 그 마이애미로 떠나기로 한 그날 아침까지 브라이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브라이언의 풀네임은 브라이언 랜드 셰퍼 1979년 2월 11일생이고요. 오하이오주의 피커링턴이라는 이름부터 뭔가 평화로워 보이는 조용한 교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은 아빠 랜디, 엄마 르네, 그리고 남동생 데릭 이렇게 딱 4명 가족이었고요. 아빠는 전기 관련 기술직, 그리고 엄마는 간호사였어요. 이 집은 분위기가 참 좋았대요. 브라이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그리고 동생 데릭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고 학교에서도 브라이언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죠. 그렇게 브라이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는데 전공을 경영학이랑 기술학을 골랐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과를 고를 때 진짜로 그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과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험 성적에 맞추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를 골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브라이언도 사실 그랬어요. 적당히 현실이랑 타협해서 경영학을 고르기는 했지만 브라이언이 진짜 좋아했던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음악이었는데요. 브라이언은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을 정도로 이 락 음악에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펄잼이라는 미국 밴드가 이 브라이언의 최애 밴드였는데 브라이언이 이 펄잼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펄잼의 밴드 로고를 자기 오른쪽 팔뚝에 문신으로 새겼을 정도로 진짜 찐 팬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의 진짜 꿈은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하는 삶이었는데요.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모님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고 엄마 르네는 또 간호사였으니까 의료계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드러내셨죠. 브라이언도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이 음악과 함께하는 꿈은 잠시 접어두고 1학년이 끝난 뒤에 전공을 경영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꿔요. 그리고 학위를 따고 2004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의대 들어가면 진짜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실습하고 뭐 밤새 시험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브라이언에게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는 같은 의대생이었던 알렉시스 와그너였어요. 이 둘은 되게 잘 맞았대요. 공부 스타일도 그렇고 뭐 성격도 유머 코드도 다 잘 맞아서 둘은 자연스럽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이 브라이언은 알렉시스를 가족한테도 소개했어요. 알렉시스 역시 브라이언의 가족들이랑 점점 왕래가 잦아지면서 가족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명절마다 찾아뵙는 그런 사이가 됐고요. 브라이언의 엄마 르네도 이 두 사람을 정말 예뻐했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면은 두 사람 공부 스트레스도 풀 겸 마이애미 여행이나 가서 좀 쉬고 오라고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알렉시스를 꽤나 진지하게 생각했던 브라이언은 이 마이애미 여행에서 알렉시스한테 청혼할 계획까지 세우게 됐죠. 그런데요, 그 마이애미 여행을 3주 앞둔 2006년 3월 초에 엄마 르네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골수 형성 이상증이라는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이 병이 뭐냐면은 몸 안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병이라는데 이게 심하면 혈액암으로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근데 르네가 사실 이 병으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었는데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엄마 르네의 죽음은 브라이언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브라이언이 여친 알렉시스한테 지금 다 때려치고 그냥 진짜 어디든 가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대요.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없었던 게 곧 중요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힘들지만 마음을 다잡게 됐죠.
그렇게 시험날이 다가왔고 종강을 하고 그날 아빠 랜디랑 아웃백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바에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죠. 브라이언이 사라진 다음날 이 여자친구 알렉시스는요, 당시 브라이언이 자주 사용하던 SNS인 마이스페이스에 브라이언 실종 소식을 알리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또 신고를 받은 경찰도 처음에는 뭐 젊은 애가 잠깐 콧바람 쐬러 어디든 갔겠지 이렇게 가볍게 봤다가 브라이언이 마이애미행 비행기까지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곧바로 브라이언의 실종 전단이 만들어지고요. 콜럼버스시 전역에 이 브라이언의 얼굴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신문이면 뉴스, 또 학교 게시판, 심지어 바 근처 가로등에도 브라이언의 전단지가 전부 다 붙여졌죠. 경찰은 이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글리투나 살루나로 향했는데요. 근데 이 근방이 이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술집 골목인데 가게도 많고 또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해서 문제도 은근히 많은 동네였어요. 실제로 범죄율도 좀 높아서 이곳 술집이나 식당 건물에는 의외로 CCTV가 많이 달려 있었대요. 그때가 2006년인데 2006년이면은 CCTV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는데도 이 구역은 제법 촘촘히 깔려 있었죠. 그래서 어글리투나 살루나 바 출입구에도 CCTV가 역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비교적 수월하게 녹화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때 잡힌 CCTV 화면인데요. 금요일 새벽 1시 15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브라이언, 클린트, 그리고 메러디스의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어요. 이 어글리투나 살루나 바가요, 2층에 있는 바라서 누구든지 이 바에 출입하려면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맨 앞이 브라이언, 그리고 뒤에는 클린트랑 메러디스가 서 있어요. 그리고 클린트랑 메러디스가 새벽 2시쯤에 브라이언이랑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그 시간대에 술집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찰은 다른 각도의 CCTV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새벽 1시 55분경 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브라이언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브라이언은 2명의 젊은 여성이랑 1, 2분가량 수다를 잘 떨다가 가볍게 작별 인사하고 다시 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브라이언이 이 바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은 잡혔는데 밖을 나오는 장면이 CCTV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경찰도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빨리 감기도 해보고 느리게 재생도 해보고 또 프레임 하나하나 확대하면서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들어간 건 있는데 나온 건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바에 출입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이 있으면 굳이 그곳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뭐 직원용 출입구나 비상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바 내부를 뒤져보니까 다른 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구를 따라서 문을 딱 열고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별도의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장이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 그러니까 불빛 하나 없이 되게 어두컴컴하고 바닥은 흙먼지로 가득한 데다가 철근, 뭐 쓰레기 이런 게 막 조잡하게 널려 있어서 맨정신으로 지나가기에도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브라이언 같이 이미 몇 장 걸쳐서 취한 상태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빠져나가기가 힘든 그런 곳이겠죠. 그래도 브라이언이 여기에 갇혀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은 그 공사 현장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브라이언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가능성은 뭐냐? 브라이언이 어찌어찌 이 공사 현장을 통과해서 건물 밖으로 나갔을 경우가 되는 거죠. 다행히 이 주변 건물들 외벽에 CCTV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자료들도 다 확보해서 돌려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없었어요. 이 건물 밖에 여러 각도에서 촘촘히 찍힌 영상들에서도 브라이언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방은 범죄율이 높은 곳이라서 당시 다른 지역들이랑 비교해봐도 CCTV 설치 개수가 현저히 많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정말 그 건물을 나와서 거리를 활보했다면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 하나쯤은 브라이언을 담아줬어야 정상인데 브라이언을 포착한 CCTV가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이상한 점인 거죠. 심지어 경찰이 뭐까지 했냐면 그날 밤에 사건 당일에
어글리 투나 살루나 바에 들어온 손님들 한 명 한 명이랑 CCTV 화면을 대조해서 살펴보기까지 했어요. 혹시 브라이언처럼 입장하는 모습은 있는데 나가는 모습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 나가는 모습 다 찍혀 있었는데 브라이언만 나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니 CCTV라는 게 아무리 구형이라도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 언젠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감만 있고 나옴이 없으니까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본 경찰들도 이거는 브라이언이 진짜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진 건가, 어딘가로 증발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CCTV 화면을 다 뒤져봐도 단 한 조각의 단서도 잡지 못한 경찰은 다음 가설로 방향을 트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 브라이언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따라서 대학가 골목길부터 브라이언의 아파트 주변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 캠퍼스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대형 쓰레기통이나 폐기물 컨테이너도 뒤져보고 심지어는 콜럼버스시 요청해서 하수 처리 시스템까지 살펴봤지만 안타깝게도 이때가 브라이언이 실종된 지 이미 3일이나 지난 시점이라서 어떠한 유의미한 흔적 같은 거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탐지견이 반응을 하는데요. 브라이언이 사라진 어글리 투나 살루나 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웬디스라고 햄버거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탐지견이 술집 근처에서부터 냄새를 쓱 맡으면서 따라갔는데 그 냄새가 사라진 곳이 바로 웬디스 앞이었어요. 경찰은 잽싸게 CCTV를 확보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CCTV가 딱 한 대뿐이었는데 그것도 드라이브스루 창구 쪽만 비추고 있어서 매장 안팎이나 주차장 이런 곳은 살펴볼 수도 없었죠. 한편 수색과 동시에 이 경찰은 사건 당일날 브라이언이랑 접촉했던 인물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는데요. 브라이언 아빠 랜디, 그리고 같이 술 마신 친구 클린트랑 메러디스, 그리고 그날 바 앞에서 브라이언이랑 잠깐 얘기 나눈 여성 2명. 이 모두가 진술에 응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도 협조했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은 바로 클린트였는데요. 이 클린트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죠 하면서 협조도 잘하고 하더니 갑자기 테스트를 거부하고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곧장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짧게 한마디를 전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미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렸는데요. 이런 클린트의 태도에 브라이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클린트랑 브라이언은 한때 같은 아파트를 쉐어하면서 룸메이트로 지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중에 브라이언이 혼자 살 집을 구해서 나가긴 했지만 절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던 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돕기는커녕 입을 꾹 다물고 변호사 뒤에 숨어버리는 이거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클린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유감이지만 브라이언이 그 바에서 만난 여자들한테 말실수라도 한 걸지도 모른다. 브라이언 걔가 이성한테 좀 속된 말로 껄떡댄다고 하죠. 그런 거에 도가 좀 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브라이언 가족은 분노했어요. 지금 본인이 의심받으니까 이제 와서 브라이언이 실종된 이유를 브라이언 탓으로 돌리려는 거냐. 그런 의중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가족들 역시 이 클린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끼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나중에야 밝혀진 건데 이 사건 당일날 클린트와 브라이언이 바 안에서 말싸움을 벌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야 확인이 됐어요. 즉,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클린트만 알고 있겠죠. 클린트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브라이언의 실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너진 사람은 아빠 랜디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삶의 이유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랜디는 그래도 처음에는 경찰을 믿었어요. 하지만 수사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자 랜디는 너무 힘든 나머지 심령술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브라이언의 행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찾아가게 됐는데 심령술사가 뭐랬냐면은 브라이언의 몸이 물속에 잠겨있는 게 보인다면서 캠퍼스 근처에 올렌텐지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디는 바로 자기 아들 데릭이랑
자기 동생을 데리고 그 강으로 달려가서 강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도 브라이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죠. 한편 브라이언의 여자친구인 알렉시스도 브라이언이 실종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브라이언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매번 보이스메일로 연결되기 일쑤였죠.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브라이언이 실종된 지 6개월째 되는 날, 9월 8일. 그날도 알렉시스가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연결음 소리가 뚜뚜뚜 3번 이렇게 울리더니 갑자기 뚝 끊겨버린 거예요. 알렉시스는 깜짝 놀라서 경찰에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얘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이 브라이언 핸드폰 통신사랑 컨택을 해서 폰 신호가 콜럼버스시 외곽에서 잡혔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의 조사 결과 브라이언의 폰 신호가 잡힌 거는 그저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브라이언의 폰이 다시 켜졌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죠. 이 밖에도 경찰은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딱히 유의미한 제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2008년 9월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브라이언의 아빠 랜디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랜디는 마당에서 낙엽이랑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강풍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랜디의 목을 덮치는 바람에 랜디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랜디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또 랜디를 추모하는 온라인 페이지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남겨진 댓글 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댓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 브라이언이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런 댓글이었어요. 이 버진 아일랜드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을 말하는데 이 댓글을 본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진짜 브라이언이 쓴 거냐 아니냐. 브라이언이 맞다면 버진 아일랜드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라도 한 거냐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떠돌던 가설 하나가 뭐였냐면은 브라이언이 자발적으로 실종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썰이었는데요. 사실 브라이언이 엄마 르네의 죽음 이후에 정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엄마가 없는데 내가 의사가 돼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의대며 뭐 가족이며 모든 걸 버리고 어딘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었는데 이 댓글에서 아주 친절하게 버진 아일랜드라고 지역이 나오니까 이 가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됐죠. 그래서 경찰도 이 댓글에 대해서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3주 후에 그 결과가 딱 나왔는데 역시나 그 댓글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또 버진 아일랜드에서 작성된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에서 작성됐냐? 이 오하이오 주립대 캠퍼스가 속해 있는 프랭클린 카운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의 한 도서관 컴퓨터에서 작성된 장난글로 판명이 됐는데요. 근데 이 댓글 쓴 사람이 잡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브라이언 가족들 중에 4명 중에 막내 아들인 데릭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데릭이 사실 자책을 많이 했대요. 그날 자기가 아웃백을 갔더라면 형이랑 아버지랑 좀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형이 그날 밤에 바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죄책감이 정말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데릭한테는 이런 장난성의 댓글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반응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냐면서 굉장히 쌓였죠. 브라이언 실종 사건의 여러 가설 중에서 자발적 실종설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거는 제3자 개입설인데요. 이 썰을 믿는 사람들은 경찰이 브라이언을 찾으려고 탐지견을 풀었을 때 그 탐지견이 웬디스 근처에서 냄새를 맡았었잖아요. 그 점에 주목해서 브라이언이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겼으니까 웬디스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타겟이 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CCTV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브라이언이 옷을 바꿔 입는다던가 뭐 변장을 한다던가 해서 어찌어찌 카메라를 따돌리고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근처 웬디스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편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탐지견이 맡은 냄새라는 거는 브라이언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탐지견이 웬디스 햄버거 냄새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린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 알려진 바로는 키가 188에다가 몸무게는 75kg쯤이고 운동을 좀 해서 되게 다부진 체형이었거든요. 아무리 브라이언이 취했다고 해도 188 장신에다가 체격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브라이언 사건은 물리적인 단서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실종된 지 1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추측과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날 밤 브라이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이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증거가 나와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브라이언 가족인 동생 데릭, 이 데릭의 한이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